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런 저희 이제 중세 마무리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고려 정치사 저희 끝났고요. 그 다음에 테마 22 이번에 고려 경제사입니다. 자, 교재 88페이지고요. 이렇게 고려 경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경제사회사를 저희가 할 건데 저희 고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시간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고려 경제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해서 토지제도. 그래서 전시과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과는 여러분 처음에 좀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시간 체크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고려 경제. 일단 수치제도. 그리고 토지제도. 자, 국가경제부터 먼저 갈게요. 자, 수치제도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대사 할 때도 저희 했었죠. 그래서, 자, 땅세. 그래서 생산량의 10분의 1.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각 지역별로 토산품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내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노동력을 증발하는 여격. 그래서 이건 이제 부르면 가서 군사훈련하고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삽질하고 오는 거. 됐죠? 그래서 군역과 요역. 되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토지제도로 들어갈 건데, 근데 이 토지제도에서는 물론 이제 한능검에서는 토지제도를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 개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통일신라 때 나중에 뒤에 토지제도 때 어차피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을 뭐로 준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준다. 그래서 그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수조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수조건은 뭐냐면 소유권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수조건은 뭐가 아니다? 얘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얘는 소유권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특정한 땅에 조세를 대신 국가를 대신해서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수취를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과전. 여러분 과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의 땅에, 그러니까 그 관리의 등급, 그러니까 받아야 될 월급 액수를 고려해서 과전을 정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생산량 10을 조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치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지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땅과 공무원을 이렇게 매칭만 잘하면 되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관료전 노급 설명을 하면서 요 설명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전시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가면 과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월급 주는 체계를, 그러니까 토지 관리랑 연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행정을 간소화하는 거죠.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 원래 토지제도의 의미는 국가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 관리하느냐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메커니즘, 전체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선 뭐만 다루냐면, 그러니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를 관리하는데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월급 체계랑 연동을 시켜서 행정을 간소화시켰다. 이 부분만 우리는 다룹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전시과는 전시과 1, 2, 3. 그래서 우리가 정치사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정전시과, 그리고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세 번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시과를 얘기할 때 꼭 뭘 얘기하냐면 역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역분전은 사실은 전시과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전시과의 모체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시가에 영향을 줘서 보통은 전시가는 1, 2, 3, 3개인데 역분전까지 해서 보통 전시가를 얘기할 땐 항상 4단계처럼 얘기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저희 이제 태조왕건 정책 때도 했지만 그러니까 고려공국과 후삼국 통일에 그러니까 공을 많이 세웠던 이 공신들에게 그러니까 뭐로 주는 거야? 농공행상, 상으로 지급했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실은 전시과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냐면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어두시면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고대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월급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역별로 줬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는데 제가 만약에 고위관료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동작구 또는 뭐 영등포 이런 데를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등포에 가서 세금을 싹 걷어가면 제 월급이에요. 이렇게 지역별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급 같은 거 있죠. 시급은 가구 단위로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쟁에 가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뭐 200호 됐죠? 그러니까 200가구 또는 뭐 150가구 뭐 이렇게 자, 시급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분전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넓이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자, 토지를 지급할 때 전결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가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최고 고위관료 뭐 110결부터 뭐 몇 결까지 줬다. 그래서 110결, 10결, 아까 100결, 90결 이렇게 이제 월급 액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말 썼냐면 지금 결, 요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가 쓰는 평?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00평에 대한 권리를 줬다. 5,000평 또는 뭐 6,000제곱미터의 권리를 줬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시가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역분전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전시과 이제 가장 기본 개념으로 갑니다. 자, 해볼게요. 자, 관리에게 자, 18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고려 조선 이게 똑같은데요. 1부터 9 그리고 그 다음에 정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나 뭐 사극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정, 이품, 뭐 종, 삼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렇게 자 18개 등급으로 나눠서 자 토지에 대한 뭘 준다? 수조건을 줍니다. 그런데 전식과는요, 실제로는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사에서 전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땅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밭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땅을 지급했다. 토지에 대한 권리. 이게 수조건이겠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시라는 걸 줘요. 그래서 전도 주고 뭐도 준다? 시도 줍니다. 됐죠? 자, 시는 얘는 뭐 제가 뭐 한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조그맣게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 자,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얘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게 나무죠. 나무. 근데 나무인데 보면 오 봐봐 위에 봐봐 오 야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뗄나무 시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지금 나무에 위에 불이 붙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시지라고 하는 건 이건 좀 특이한 개념인데 중국에도 없었고요. 신라에도 없었고요. 이후에 조선 넘어갈 때도 얘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오직 고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과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도 주는데 뭘 지정한다? 요 시라는 게 뭐냐면 임야를 지정하는 거야. 여러분 약간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특정한 그 산림의 임야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내가 설정받은 곳에 가서는 겨울에 마음껏 나무를 베다가 우리 집 연료로 사용해도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는 방금 말씀드린 18등급이죠. 그래서 18등급에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전시가입니다. 이게 전시가 일단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다음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잖아요.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건 과전법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과전법은 다릅니다. 과전법은 주거나 반역을 하면.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건 자, 주거나 그 다음에 퇴직을 하면 그 다음에 반납하는 거네요. 자, 전시가의 기본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각 전시가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전시가 크게 3단계 있다 그랬죠?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경종 때 시정전시가. 자, 두 번째가 개정전시가. 세 번째가 경정전시가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시정전시가는 어떻게 지급하냐면 전현직 공무원에게 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게 사실은 좀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정전시과를 뭐라 그러냐면 잠정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종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뭘 막 이렇게 막 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경종이 그 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좀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 공무원의 월급은 당연히 관품을 기준으로 주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복색제야. 근데 경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광종이거든요. 여러분 광종의 정책 중에 그 중국제도 도입해서 그 관리들의 유니폼 색깔을 자, 단, 비, 녹 우리 그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광종이 대표적으로 중국제도를 2개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신구 세력의 교체를 위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겠다는 과거제고 또 하나가 복색제예요. 사복색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거를 일단 좀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품이라는 좀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품이라고 하는 건 자단 비녹은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다른 기준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관직의 중요도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인품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반영했다. 이게 뭐예요? 시정전시과. 끝.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아직 하나로 이렇게 딱 일어나주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꿀 개자 개정전시과. 자, 시작 시정전시과. 한번 바꿨어요. 개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는 똑같이 전현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월급 주는 체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딱 일원화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인품이라는 건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외들, 뭐 그다음에 또 뭐 추가, 뭐 예를 들어 뭐 규정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았는데 이걸 쭉 하나로 딱 줄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문관과 뭐 현직을 우대했다. 자, 그래서 이 무관에 대한 차별이 또 이때 조금 시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종 30년 경정전시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경자는 다시 바꿀 경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전시과의 최종판이야. 이거 문종 때도 살짝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그 과전으로 설정한 땅이 부족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전직이 없어졌어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연금이 없어진 거와 비슷해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토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급량은 감소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일품 제일 많이 받던 사람도 원래 110결에서 뭐 예를 들어 100결 뭐 이렇게 좀 액수가 줄었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여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지급량 축소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전시과는 이렇게 한 번 바뀔 때마다 전체 지급량은 무조건 줄였어요. 그래서 다 조금씩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이제 차별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좀 개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시과 끝.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보면, 자, 고려 후기에, 자, 고려 후기 토지제도인데, 그 중에 녹과전. 여기에 녹과전이 뭐냐면, 녹과전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녹과전은, 여러분 이게 연도가 1271년인데, 이게 뭐냐면, 1270년이 개경환도거든요. 여러분, 대몽항쟁하고 개경환도하는 구간 기억나? 누구예요? 그렇죠. 원종. 그러니까 이게 원종 때야, 원종. 근데 이게 녹과전이라는 게 왜 등장하냐면 관리에게 월급으로 줄 과전과 녹봉 이런 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그러니까 비상금을 꺼낸 거야. 그게 뭐냐면 경기 파련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경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경 주변. 됐죠? 서울 근처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개경 주변의 8개의 고을에 대한 수조권을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시과 제도는 전시과랑 과전법, 제가 과전법에 가서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과는 토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 과전을 설정해서 조세 수치를 하이가게 하면 그 월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시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전국 토지였어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런데 나중에 과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전국 토지를 해보니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 시스템이 문란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시과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막 그 과전을 세습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비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과전법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문란해진 전시관리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싹 다 몰수해요. 그래서 전부 리셋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재분배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때 재분배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자, 경기, 도로 한정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방골 주니까 나중에 통제 안 되더라. 개판되더라. 자, 그래서 딱 경기도, 서울 근처 이게 통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가끔 이제 갑자기 왜 했냐면, 전시과가 이렇게 뭐 아주 빈출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눈도장을 하나 찍고 가셔야 되는데, 얘를 왜 눈도장 찍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원종, 개경환도 이유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40년간 대몽항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6.25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6.25 같은 데 사람들이 막 부산으로 피난 가고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막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 경제 행위가 되겠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과세를 하죠? 어떻게 조세 수치를 해? 아니, 경제 행위가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몽항쟁 이후에, 대몽항쟁 무려 40년이 넘잖아. 그러니까 고려가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월급을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경기도 주변의 8개의 고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은 공무원한테 주지 않고 국가가 국용의 용도로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뭐 국가 주관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가 쓸 재정 비용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주로 충당했던 거야. 근데 공무원한테 월급 줄 땅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전쟁을 40년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버려진 땅이 많은 거야. 왜냐면 토지 주인이 죽은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전쟁통에. 또는 실제로 이제 뭐 누구 땅인지 모르게 계속 또 버려진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주인은 있더라도, 그리고 문서도 있더라, 정확하게 있더라도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정상적 경쟁이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많아져.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조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는 게, 야, 너희들이 저희 가서 생산량 조사해서 10분의 1은 월급으로 가져가라. 그런데 문제는 10이 없잖아. 여러분, 10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걷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저 땅에 가서 해. 근데 뭐 저 땅이 어떻게 가? 저기 황무지인데 다 버려진 땅인데.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 속에서 공무원들 월급 계속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비상금을 꺼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끝. 이게 녹과전이에요. 그런데 녹과전을 노동장 찍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도전 조중과 같은 혁명파사 대부들, 조선의 건국 주체들이, 그러니까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을 먼저, 토지제도를 먼저 개혁하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경기사전의 원칙, 그러니까 경기도의 땅만 재분배할 걸 생각해내냐면 얘가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녹과전에서 해보니까 무조건 경기도에서 이게 되겠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제도가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걸 계속 가자. 그래서 녹과전을 눈도장 찍는 이유는 과전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끝.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은 신인사 대부들이 이제 뭐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문제였던, 그러니까 고려 말 경제적 모순, 전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뉴 토지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전법의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선 편에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제도 말씀 다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발달.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여러분 시작되는 게 언제죠? 시작되는 게 고대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그냥 편하게 하나 들어두시면 되는데, 어차피 경제생활을 물어보는 건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한능검 시험이 무슨 그 농사지을 분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요즘에 소를 그 경작하는데 이용합니까? 진짜 TV에 나올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체크한다?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를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론은 어떤 농업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4개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죠? 왜냐면 크게 시대를 구분해 보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넷 중에 하나겠구나. 얘네들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떤 농업기술이 나올 때 항상 두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농업기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일반화되었다, 화학산되었다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조금 읽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경이나 그 철제농기구가 고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법 발달 갑니다. 자, 시법의 발달은 이게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고대 경제는 아직은 시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대부분 휴경농법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법.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위적 농경은 자연 상태에서 농산물이 자라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작물을 심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관리하기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넓은 땅에서 씨를 툭툭툭툭 이렇게 막 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자라고 이렇게 농사짓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땅 입장에서는 작물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자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국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가. 그죠? 그런데 원래 자연 상태보다 땅이 영양분을 많이 뺏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면 농사가 무조건 거의 안 돼요. 그럼 이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력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농사 짓고 쉬게 하고 저희가 농사 짓고 저희가 농사 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휴용농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구도 더 많아지고 땅은 더 점점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내가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점점 한정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휴경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땅이 영양분을 뺏긴 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돼. 자, 그걸 시비법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퇴비법, 그러니까 땅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휴경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휴용지가 점차 감소합니다. 됐죠? 시비법의 발달로 휴용지가 감소하면서 토지 생산성, 그러면서 토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게 중세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죠? 자, 노트북 찍으시고 나중에 근데 근세가 되면 이게 조금 달라져요. 근세 경제 가서 할게요. 자, 그다음 인년삼작, 윤작. 그래서 반농사에서 조, 보리, 콩 이렇게 돌려짓기 하는 게 보세요. 보급되죠. 그리고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요 다음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조선 전기 근세 한 번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겠어요? 인년삼작, 윤작이 일반화되었다. 화학산되었다. 보호편화되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됐죠? 자, 눈도장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제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암이 그러니까 농상지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 대체 이거 농서예요. 우리의 농서는 아닌데 이게 원나라 농서거든요. 원. 그래서 중국 화북농법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 책이 전래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뭐 농서라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줘요. 요거 하나 눈도장 찍어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의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공민왕 때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때 서장관인데 이게 목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상투 안에다가 뭐 숨겨갖고 왔다. 그 다음에 부단에다가 목화 씨 10개를 이렇게 짱 박아서 숨겨갖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어떻게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익점이 그래서 10톨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가 5톨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정천익에게 5톨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 문익점은 싹을 틔우는데 실패하고요. 자신의 장인이었던 정천익이 지리산 자락에서 결국 싹을 틔웁니다. 이게 우리나라 목화재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려 말에 이렇게 전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선 전기에 의복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화가 뭐냐면 목화 뭔지 아시죠? 이게 면화야, 면화. 그래서 목화솜. 그래서 이렇게 목화 이렇게 탕 하고 터지잖아. 그 거기 이렇게 솜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무슨 열매 맺히듯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목화솜을 이렇게 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는 면직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은 면옷들을 많이 입지만 이렇게 면직물을 입는 역사가 여러분 오래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비단의 나라라 그러잖아.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뽑는 거예요. 그 벌그지에서. 그런데 비단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화는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면화가 재배되는 게 이게 몽골애들이 재배하는 거야. 원나라 때 전국으로 재배돼. 그래서 실제로 서장관으로 원나라 갔던 문익점이 목화밭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면 진짜 온 세상이 눈 내린 듯이 하얀 거지. 거기다가 목화로 만든 옷을 입어보니까 뭐 너무 촉감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요새는 뭐 환경오염이나 뭐 그래서 그 피부, 뭐 아토피 피부 막 이런 분들 또는 이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주로 피부에 자극을 덜 주게 뭐 면으로 된 옷 많이 입고, 지금도 여러분 면, 속옷 이런 것들 많이 입잖아요. 그쵸? 요거예요, 요거.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누드형을 좀 찍어보세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그 면옷, 됐죠? 뭐 순면옷, 그 다음에 면방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 솜으로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천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명이라고 불렀어요. 무명. 됐죠? 또는 조금 고급으로 이렇게 좀 더 촘촘하고 이제 더 굵게 이렇게 짜면 요걸 뭐라 그랬냐면, 요건 조금 더 비싼 건데 목면이라 그랬어. 근데 뭐 어차피 그 사촌지간인데, 그러니까 천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불러요. 좀 다르게 부르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무명이 조선인들의 기본 옷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명은 무슨 역할을 한다? 화폐 대용으로도 써요. 왜냐하면 무명은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에 화폐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쌀과 무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의복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럼 고려시대는 뭘 입었나요? 고려시대는 뭘 입었냐면 주로 삼배옷이나 모시옷을 입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복혁명을 가지고 온다. 그런 의미에서 눈도장 찍어두시고요. 자, 소공업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 전기는 소수공업. 됐죠? 자, 그래서 소라고 하는 특정한 물품이 제작되는,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 여기가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민간소공업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사원수공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워낙 이제 거대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개경에만 해도 거대한 사찰들 10개 이상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흥왕사, 귀법사, 홍국사, 그래서 현화사, 굉장히 거대한 사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찰들이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 종교기관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도 갖고 있고, 방송국도 갖고 있고, 건설회사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불교 사원들이 돈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의 표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앞에서 말씀 안 드렸나? 그래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아예 사찰들이, 그러니까 사찰별로 군대를 보유하기도 했어요. 좀 이따 이제 문화파트에 가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그래서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면 그 교종계 거대 사찰들이 문벌귀족 세력이랑 정치권이랑 많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벌귀족들이 지금 무신들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받잖아. 그래서 이 교종계 사찰들이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또 반란을 막 일으켜요. 됐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찰들이 파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최충원 같은 인물들은 진짜 괘씸한 거야. 아니, 당신들이 속세를 떠나셨다며. 그런데 누가 정치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승려가 무슨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예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더니,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진우를 중심으로 한 특정 그룹이 신앙결사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래서 교종을 탄압하고 그 새신앙 운동을 밀어줘요. 그래서 그 진울의 신앙결사 운동이 나중에 조계종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사원수공업, 이제 이런 거대 사찰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보통 흥왕사, 이렇게 거대 사찰들은 그 안에 있는 식구들만 2,000명, 3,000명씩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손재주 많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시장에. 근데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거의 기업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는 사원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요거 이제 시간의 특징이니까 노트장만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갑니다. 자, 상업은요, 전기에 개경에 시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자, 이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지증왕 때
동시. 기억나요? 시장. 국가 국영시장. 자, 고려 때는 뭐라 그러냐면 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의 주체야. 국영시장. 됐죠? 시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조선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바로 노트장 찍으시죠. 자, 조선은 저게 수도에 만드는 국가 공인 시장이니까 위치가 한양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이제 공인된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감독을 해,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정위죠.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울로 뭐 상인들이 뭐 사기를 치는지 또는 매점매석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인데 이게 각종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선지예요. 그래서 이게 노트장만 하나 찍고 갈게요. 자 대도시에서는 자 다점, 주점, 서적점과 같은 관영 상점이 설치됐다. 그래서 딱 고려의 특징입니다. 자 후기에는 뭐 규모도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염찰점 그러니까 소금전매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충선왕 때 했었죠. 자, 이건 정치사에서 다 했고요. 화폐도 다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성종 때는 최초로 만드는데 이게 유일하게 철전이라 그랬죠? 자, 철전이었던 건원중보 유통엔 실패한다.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자,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자, 고려의 34명, 조선의 27명의 국왕 중에 화폐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누구예요? 고려 숙종. 의천의 건의로 엄청 만들지. 그래서 뭐 사만통보, 회동통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액권, 은화, 됐죠? 그래서 고액권인 뭐 활구 이런 것도 만드는데 결국은 유통엔 실패한다. 기억나시죠? 자, 공여왕 때는 최초의 지폐, 그러니까 종이화폐죠. 자, 종이화폐인 저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유통은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유통이 잘 안 되는 건 일단 여러분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환의 편리함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쌀자루 들고 다니면서 물건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야. 그러니까 교환할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대무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역항 어디다? 병난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신라는 어디였어요? 울산항. 고려는 어디야? 병난도. 끝.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서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코리아라고 알려지는 게 얘네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코리아라고 알려지는 게 바로 이때다. 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무역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게 화폐 사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 끝났습니다.